네,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본고사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조금 쉽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본고사 수준으로 이렇게 적응을 하시고 내 수준을 맞춰 나가는 게 좋죠. 문제가 우리 학우님들의 수준을 맞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이 기준에 맞춰 간다.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겠죠? 네. 25번. 다음 중 분양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 사항이 잘못된 것은 1번에 관리주체는 입주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입주 후 1년이 아니라 사용검사 후 1년입니다. 입주 시점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용검사를 언제 받았느냐. 사용검사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를 합니다. 답은 1번이죠. 26번. 다음 중 일반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의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제세공과금, 피복비, 회계감사비 전부 일반관리비 항목이죠. 재반검사비는 수선유지비 항목입니다. 그렇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벌칙사항이 다른 하나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회계감사를 방해했다. 증빙서류,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을 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4번에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4번은 5번은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행위를 위반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답은 4번이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답은 4번이 되겠죠? 28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퇴직급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은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번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 제도를 다른 종류 퇴직급여 제도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번의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3번 같은 경우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이 아니라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29번. 다음 중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에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의 민간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재정 개정 협의사항이죠. 2번 관리비 및 특별수선 충당금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협의사항. 특별수선 충당금 같은 것은 정해져 있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임차인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관리비 특별수선 충당금에 관한 사항은 협의사항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 외에도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이 협의사항이죠. 3번의 민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5번에 임차인 외의자에게 민간 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의 사항. 이런 것들은 있는데요. 이 외에도 하자 보수 관련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와 특별수선 충당금에 관한 사항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30번 주차 단위 구획이 831개인 521세대의 공동주택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은 최소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죠. 세대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주차 단위 구획을 200으로 나누면 되죠. 200으로 나눠서 반올림하면 되죠. 4.155다. 반올림해서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4개. 답은 2번입니다. 급속 충전시설 또는 완속 충전시설 모두 4로 모두 200으로 나눠야 됩니다. 어떤 경우로 하든지 간에 답은 4예요. 급속이건 완속이건 간에 나누기 200을 합니다. 31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년 초과하면 안 되죠.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시면 1번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번에 휴직 파견 등으로 결혼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번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번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2년을 초과할 수가 있어요. 5번에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일자리 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이거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정책,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이렇게 말이 바뀌어야 되죠. 31번 너무 어렵죠. 답은 5번입니다. 32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시기가 잘못된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이다. 이직한 날, 다음 날, 사망한 날, 다음 날. 그 외의 날은 그 날이죠. 그럼 1번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맞죠? 2번 피보험자가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은 다음 날이 아니라 된 날이죠. 이직한 날 3번에 4번에 이직한 날 사망한 날만 다음 날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당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적용제외 근로자가 됐다 그러면 그 날 상실이 됩니다. 다음 날이 아니고요. 답은 2번이죠. 33번 다음 중 관리소장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의 전유 부분의 유지 보수 안 하죠. 2번에 입주자 등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조정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죠. 3번 장기수당 충당금의 징수 이게 답이죠. 4번에 입주자 대표회의록 작성 이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겁니다. 5번에 동료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조심하실 것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같은 거는 관리주체가 안 합니다. 수립은 사업주체가 하죠.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합니다. 관리주체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잘 알아두시고요. 보시겠습니다. 34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이 잘못된 것은 1번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적용한다. 육아휴직은요. 최소 그 직장에 6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됩니다. 1년이 아니고 그냥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데요. 이 최소 1년은 아니에요. 최소로 말하자면 6개월 이상이죠.
나머지 사항은 우리 배운 대로 전부 맞는 표현들입니다. 34번의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35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데요. 10명 미만이다 혹은 남자만 혹은 여자만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게시물을 배포한다든지 게시한다든지 교육 자료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자우편은요. 어떤 방식으로도 전자우편만큼은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에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또는 여성 또는 남성만 있다. 그러면은 그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우편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안 돼요. 전자우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4번은 답은 4번이죠. 36번 다음 중 주택건설 기준에 의할 때 2050세대 관리사무소 최소 면적은 얼마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법이 허락하는 최소 면적, 관리사무소 면적이다.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이면은 존재하죠. 10제곱미터에 플러스 세대수 빼기 50. 50을 초과할 때마다 0.05제곱미터씩 더 더해서 세대수가 2050이면 빼기 50. 2000 곱하기 0.05. 그러면 100이죠? 그럼 계산했더니 110제곱미터가 나왔는데 이렇게 100을 넘어갈 때는 그냥 100으로 하면 돼요. 100으로 해도 돼요. 100을 넘어갔다. 그럼 계속 무한정 넘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 이때는 100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소로 따졌으니까 답은 2번이 돼야 되죠. 37번 다음 중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에게 동의를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의 창틀문틀 교체라든지 세대 내 천장벽 바닥은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 설비 교체, 난방 방식의 변경인데 파손 철거를 제외한다. 이것은 주택 내부에서 입주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번의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는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38번 비례침 설비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비례 설비는요. 전기를 잘 소멸을 시켜야 됩니다. 아래로 접지를 해서 잘 소멸될 수 있도록 굵은 동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이랬을 때 그 굵기가 단면적이 인하도선이라든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의 단면적이 이제 구리로 동선의 기준으로 피복을 벗겨가지고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동선이라는 것은 구리선이죠, 구리선. 그런데 3번을 보시면 비례설비 수레부 재료 최소 단면적은 피복을 포함한 여기 피복이 되어 있겠죠. 초록색으로 피복이 되어 있어요. 원래 접지선은 초록색으로 피복이 되어 있는데 이 피복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하고 순수하게 동선 기준으로 50제곱밀리미터 이상입니다. 피복을 포함한다가 아니라 3번에 피복을 포함. 이것이 잘못됐죠. 그죠? 39번 보시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우리 해설지가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9번에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호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0층 이상이면 비상용 승강기가 있죠. 그죠? 비상용 승강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리, 비상용 승강기 바깥에서 기다리는 자리가 승강장이죠. 그래서 이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한 대에 대해서 6제곱미터 면적의 승강장, 즉 승강기를 타려고 기다리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6제곱미터. 6제곱미터는 승강기 안이 아니라 승강기 바깥이 6제곱미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외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6제곱미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외 승강기는. 승강기도 실외에 승강기가 있잖아요. 실외에서 타고 들어가는 승강기가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예. 근데 이제 5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비상용 승강기 한 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실내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내가 아니라 실외가 돼야 맞습니다. 실외가.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습니다. 40번. 고온수를 사용하는 지역난방 설비의 특성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추결조를 활용하여 지역난방 플랜트의 효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2번 장치 연료량이 크므로 간헐운전에 불리하다. 그렇죠?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죠. 지역난방에서 전부 연료를 컨트롤해버리면 공기가 맑아집니다. 집집마다 굴뚝이 필요가 없죠. 부하 변동에 따라 적정 수온의 열매를 보내주므로 효율이 높다. 5번 설비가 단순하여 유지 관리에 유리하다. 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은 설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죠. 기계실이 필요하고 열교환기가 필요하고 각 세대에 배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각 세대까지 도달하는 배관이 필요합니다. 개별 난방은 개별 보일러에서 우리 집 방바닥에만 배관이 잘 깔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은 기계실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잘 어렵죠. 설비가 복잡하죠.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배관 지지장치 중 레스트레인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좀 생소하지만 이것도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배관의 난방관이나 급탕관은 온도에 따라서 길이가 변합니다. 길이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관이 팽창하거나 수축할 때 일정한 방향으로 팽창하고 수축해야 돼요. 일정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배관에 신축이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신축이음이. 그래서 1번에 열팽창에 의한 배관계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속하고 제한해야 돼요. 배관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배관이 늘어나거나 열팽창 수축한다 그러면 일정한 방향으로, 즉 신축이음이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신축이음에서 카바를 해주잖아요. 뭐 슬리브 이음, 스위블 이음, 벨로우즈, 신축곡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팽창하고 수축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답은 1번입니다. 열팽창에 의한 배관계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속하는 겁니다. 42번.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 공정 시험 방법에 의하여 100세대의 경우에 3개의 측정 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 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 측정 장소를 추가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측정하는 물질과 공고량이 잘못된 것은 4번의 에틸벤젠은 36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답은 4번이죠. 360입니다. 43번. 배수 및 통기 배관 시공상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발포전, 즉 세탁 거품이 나오는 곳이죠. 세탁 배관이죠. 세탁 거품이 나오는 곳에서는 기구 배수관이나 배수 수평지관에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맞죠? 수평관에 접속하면 안 되고 기구 배수관에 접속해서 역류하면 안 돼요. 거품이 역류하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발포전은 수직 배관으로 해가지고 빨리 밑으로 보내버리는 게 좋죠. 2번 간접 배수가 불가피한 곳에서는 배수구 공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간접 배수, 저수조의 청소구라든지 넘친관, 역류를 막기 위해서 간접 배수를 하죠. 중간에 끊어서 물받이 통을 만들어서 모아서 버리죠. 3번 배수관은 자정적용이 있어야 하므로 0.6m/s 이상의 유속을 유지한다. 4번 통기관은 넘침선 이하로 내린 후
배수 수직관에 접속한다. 통기관은 넘침선 이상으로 넘침선 위로 올린 후에 통기 수직관에 접속합니다. 43번에 넘침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통기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배웠지만 각계 통기관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넘침선은 뭐냐면은 오버플로우관 있잖아요. 이렇게 세면기 뒤로도 이제 넘치는 이 넘침선 있죠. 넘침선. 항상 이 넘침선 아래에 이렇게 통기관이 두는 건 없어요. 이렇게 통기관이 이 밑으로 가면 안 돼요. 통기관은 항상 이렇게 넘침선 위로 이렇게 분기 입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기수직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옥상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통기수직관으로 가야지. 두 가지 내용이 틀렸죠. 넘침선 아래 이것도 틀렸고요. 넘침선 위죠. 넘침선 위. 정확히 넘침선 위 이렇게 하시고 배수수직관이 아니라 통기수직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44번 서징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징, 주기적인 압력 변동, 즉 배관과 펌프가 이렇게 물려 있을 때 펌프를 가동을 하면은 유량과 압력이 주기적인 변동 현상을 일으키죠. 주기적인 변동 현상. 항상 서징, 다른 말로 맥동이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주기적인이라는 말을 항상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번에 펌프와 송풍기 등이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이렇게 되죠. 송출압력과 송출유량 사이에 주기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 항상 주기적인이라는 말을 찾아야 돼요. 서징이 나오면. 주기적인. 답은 5번이죠. 45번. 다음 중 난방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고온수를 사용한다. 온수가 100도씨가 넘어가면 고온수라 그러죠. 100도씨가 넘어가면은 고온수가 되려면은 100도씨가 넘어서 가압을 해야 돼. 압력을 가해서 온수가 증기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는 배관계 전체를 감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45분의 5번에 가압을 해야죠. 감압이 아니라 가압할 필요가 있습니다. 46번, 45분의 5번, 46번. 고가수조 방식에 관한 일반적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가수조 방식. 1번. 고가수조 필요 높이를 산정할 때는 수압이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 높이를 산정한다. 그렇죠? 수압이 어느 정도 보장되려면 고가수조 위치가 높아야 됩니다. 수면의 위치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수압이 가장 낮은 지점은 고층이죠. 낙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가수조 방식에서는 고층 부분이 수압이 낮아요. 그래서 최소 필요 압력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땐 수압이 가장 낮은, 즉 고층 부분에서 최소 필요 높이를 산정합니다. 고가수조 방식. 2번. 단수 시에도 일정량의 급수를 할 수 있고요. 고가수조가 있으니까. 4번. 수압이 0.4메가파스칼을 초과했을 때는 중간에 감압 밸브를 두는 게 좋아요. 저층으로 갈 때는 수압이 너무 세지거든요. 그때는 감압 밸브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0.4메가파스칼이면은 40m 아쿠아죠. 40m 수압이죠. 0.4메가파스칼이다. 이거는 40m 아쿠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 너무 높을 때는 중간에 감압 밸브를 달아서 저층 부분의 압력을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4번. 저수조를 상수용으로 사용할 때는 넘침관과 배수관을 직접 배수 방식으로 배관한다. 넘침관, 오버플로우관. 이거는 간접 배수 형태로 해야 되죠. 저수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수조의 청소를 위해서 우리는 배출구가 있고요. 여기에 배출구가 있고 넘치는 거를 대비해서
오버플로우 넘친관이 있어요. 넘친관이 있으면 이거를 직접 계속 배수계통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 끊어서 물을 이런 식으로 물바지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접 배수를 해서 밑에서 물이 치고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가 끊겼으니까 물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죠. 끊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간접 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직접 배수가 아니라 간접 배수입니다. 직접 배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잘못됐죠? 46번의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47번 소방법령상 소화 활동 설비가 아닌 것은 스프링클러는 소화 설비죠.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이런 것들은 소화 설비입니다. 소화 활동 설비, 비상 콘센트 연결 살수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재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이게 소화 활동 설비죠. 답은 5번이죠. 48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기사업법상의 용어는 무엇인가? 수전 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 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반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 그 밖에 부속 설비다. 자, 우리가 타인의 전기를 받는다. 타인의 전기를 받는다. 이거는 수전 설비죠. 수전 설비에서 타인에서 타인. 그러니까 한전으로부터 한전이나 발전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전 설비 전기를 받고 군의 배전 설비로 가죠. 군의 배전 설비는 군의 건물 내 배전 설비로 가죠. 그래서 수전 설비와 군의 배전 설비를 합해서 전기 수용 설비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용어 여기서는 군의 배전 설비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좀 힌트가 있기는 하죠. 보니까 그 배전반에서부터 전기 사용기기에 이르는 전기 사용기기까지는 아니고 전기 사용기기에 이르는 거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부하로 가는 거죠. 부하는 이제 전기 사용기기죠. 전기 사용기기에 이르는 그때까지 어떤 전 과정 이런 것들이 군의 배전 설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에 주관식을 보도록 할까요? 주관식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관식 65번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65번 고가수저 방식으로 급수하는 공동주택에서 최상층 세대 샤워기의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하여야 할 최저 필요 수압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최상층에서요. 그러면은 볼까요? 일단 층고가 2.5m, 옥상 바닥면에서 고가수조까지 높이는 3m. 지금 수압이 모자랄 판이에요. 수압이 모자라요. 최고층인데 수압이 모자라면 가압 펌프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조가 최상층인데요. 최상층이 있는데 수조가 여기가 3m라고 합니다. 3m고 그다음에 층고가 최상층인데 층고가 2.5m래요. 여기가 전체가 2.5m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닥면에서 샤워기까지 높이가 1.5m다. 여기가 1.5m 높이 샤워기가 있다. 그러면은 낙차는 여기는 전체 2.5m고 여기가 1.5m, 1m죠. 그러면은 이 전체 낙차가 결국 3m, 1m 그래서 4m 아쿠아가 돼요. 4m 아쿠아. 4m 아쿠아 가지고는 부족하죠. 4m. 4m 아쿠아라는 거는 결국 40kPa에 해당하죠. 4m 아쿠아는 40kPa이죠. 근데 이 정도 수압이 지금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샤워기는 지금 70kPa이 필요하답니다. 거기 나왔죠. 70kPa. 70kPa이 필요한데 지금 낙차는 40kPa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30kPa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낙차가 나오면 몇 미터냐라는 걸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메가파스칼이나 킬로파스칼로 고치시면 됩니다. 66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비상방송설비 설치 규정인데요. 1번에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면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합니다. 다음 67번 우리가 층간소음 규정인데요.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 직접 충격음은 1분 등가소음이 주간에 43이죠. 그렇죠? 야간은 38이고 주간과 야간은 5만큼 차이가 나죠. 최고 소음도는 주간이 57, 야간이 52. 이거 어떻게 했나요? 이거를 직접 충격음하고 공기 전달음이 있죠. 소음에는 직접 충격음일 때 1분 등가소음. 등가소음이고 또 최고소음. 최고 소음도가 있고요. 다음에 공기 전달음은 5분 등가 소음을 얘기를 하죠. 주간, 야간에서. 자, 이거 어떻게 배워야 돼요? 야간은 더 조용해야 되죠. 주간보다 5dB 정도 더 작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소음이죠. 그럼 야간, 제가 어떻게 외웠다고 했나? 38선에서 오이 먹다가 사망했다. 이렇게 했어요. 38선에서 오이 먹다 사망했다. 야간에, 밤에. 밤에 38선에서 오이 먹다가 사망했어요. 그 다음에, 야간에다 5씩 더하면 돼요. 43, 57, 45. 이렇게 주, 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38선에서 오이 먹다 사망했다. 그래서 43, 52. 이렇게 답이 되겠죠. 다음에 68번에 보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대상으로 주거용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단지 20세대 이상, 업무용은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대상이 되겠습니다. 봐주시고요. 그래서 20하고 3,300이죠. 그 다음에 69번 급속 충전 시설, 환경 친화적 자동차 후 충전 시설에 관한 건데요.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 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 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kW 이상이면 급속 충전 시설이고요. 40kW 미만이면 완속 충전 시설입니다. 70번 보시겠습니다. 70번 다음 생활진동 규제 기준에 알맞은 주간 심야의 소음도는 순서대로 얼마인가? 생활진동은 딱 하나죠. 주간 65, 심야 60, 65, 60. 이거 하나입니다. 주거지역. 다음에 71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아파트 공급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세대의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을 구하시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 12 곱하기 계획 기간의
기간 중 수선비 총액. 그렇죠. 기간 중 뭐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그 기간 중 수선비 총액과 계획기간 곱하기 12 곱하기 계획기간. 이건 연이죠. 몇 년. 연이죠. 연. 몇 년. 연으로 써야 되나? 연. 몇 년 할때 연. 그리고 곱하기 총 공급 면적. 총 공급 면적분의 세대별 공급 면적으로 n분의 1 해야죠. 비례배분 해야죠. 총 공급 면적이라는 것은 각 그 전용 면적의 합이에요. 각각 세대의 공급 면적, 그 공급 면적의 합을 우리는 총 공급 면적이라고 합니다. 세대별 공급 면적은 그 세대가 받은 면적이고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보시면은 지금 71번이죠. 보면은 그 계획기간 중 연간 얼마래요? 연간 그 연으로 따졌어요. 1년 연간 3,600만 원이랍니다. 연간. 그래서 계획기간이 10년인데 단 연간 수선비는 매년 일정하다. 제가 이걸 연간으로 적었기 때문에 12 곱하기는 1이면 돼요. 계획기간에 얘를 1년치를 1년분을 적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1년을 해야죠. 만약 여기를 10년분을 적었으면은 이 총액을 여기도 10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제가 1년치를 적었기 때문에 여기도 1년인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연간 수선비는 매년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한 달에 얼마 내야 되느냐 그것만 따지면 되니까요. 위에 이 기간하고 아래 이 기간을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가 10년이면 여기도 10년, 여기가 1년이면 여기도 1년 이렇게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총 공급 면적이 6만이네요. 6만이고 세대별 공급 면적이 아파트 공급 면적이 200입니다. 200.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1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잘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약분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면 결국 3분의 1이네요. 3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36분의 이렇게 됐죠. 결국 이제 3분의 1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3분의 1이니까 0 다 지워지고 36분의 36 둘, 셋, 넷 이렇게 되잖아요. 36으로 나누니까 결국 10,000원이 되네요. 다음에 72번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의하면 무엇이람은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 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조합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수 분할 운전. 그렇죠? 대수 분할 운전. 그렇죠? 목표값에 출력값을 맞춰 나간다. 그러면 비례 제어 운전. 이렇게 펌프를 여러 대 놓고 수요에 따라서 이 펌프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겠다. 대수 분할 운전입니다. 73번. 수용률이 80%이고 최대 수용 전력이 400kW다. 수용률은 어떻게 합니까? 수용률이라는 것은 그 부하 설비 용량의 합이죠. 부하 설비 용량의 합. 그다음에 최대 수용 전력 곱하기 100이다. 부하 설비 용량의 합이 여기 부하 설비 용량의 합이 몰라요. 합을 모르네. 이거를 모르네. 곱하기 100이다. 근데 이게 80이라는 얘기죠. 80이다 이거죠.
80%니까 최대 수용 전력이 400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400이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곱하기 100. x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x를 구할 때. 바꿔야죠. x는 얘가 80이 되고 얘가 400이 되고 곱하기 100이 되죠. 그래서 답은 500이 되죠. 그렇죠. 뭐 여기서 이게 80이 되려면 5, 8, 40이니까요. 5, 8, 40. 이거 너무 쉽죠. 수용률이 80이니까 0.8이죠. 0.8. 그러니까 400을 0.8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500. 암산으로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74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이렇게 되겠죠. 안전관리 계획과 안전점검 이렇게 됩니다. 75번 다음 중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 시설물의 지정. 시특법에는 1종, 2종, 3종이 있죠. 근데 3종 시설물에는요. 원래는 우리가 1종이면 뭔가요? 21층 이상의 건축물과 또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고 2종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인데요. 3종은 5층에서 15층까지, 5층에서 15층까지 건축물 중에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죠. 연립주택과 기숙사도 들어갈 수가 있고 660제곱미터 초과인 연립주택과 기숙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5층에서 15층까지의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면. 이 75번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언젠간 나올 문제죠. 이 75번 문제는 언젠간 나올 문제입니다. 76번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우리는 채용 절차에서 일체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떨어진 사람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안 돼요. 만약에 요구하면 구인자가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돌려줘야 됩니다. 14일 이내에 77번 보시겠습니다. 관리 주체가 주민 공동시설을 피트니스 센터 같은 거죠.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1번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그러니까 분양 공동주택을 말하죠. 자, 그러면은 옆 단지에서 우리 단지로 와서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을 하겠다. 이랬을 때에는 이것을 허락할 것이냐, 누가 제한하냐면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제한하든지 나번의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하는데 가나는 제한하는 사람들이고 최종 결정은 과반의 범위에서 또는 과반수, 과반 전부 좋습니다.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그러니까 관리규약으로 찬성 비율을 정해놔야 돼요. 우리 주민들 얼마가 찬성해야 옆집에서, 옆단지에서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찬성 비율을 정해놔야 되는데 이 찬성 비율은 과반수 이상으로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과반수로 하든지 3분의 2로 하든지 5분의 4로 하든지
과반을 넘는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놓으라는 겁니다.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또는 과반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넘겨보시면 78번. 다음 중 동별대표자 후 중임 횟수 규정에 관한 예외사항이다. 예외사항. 몇 회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대표자 후보가 없는 선곡의 경우에는 동별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 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어느 정도 찬성으로 다시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일단 2회 선출 공고를 했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무도 출마자가 없다. 그러면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이미 중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회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3회 선출 공고 때 이미 중임한 사람도 출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받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반수 투표의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아니에요. 2분의 1도 안 되고 과반수, 그냥 전체 과반수를 얻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세대다. 선거구가 100세대면 100세대 과반수면 51세대의 찬성을 그냥 얻어야 됩니다. 과반수가 100세대 과반수가 투표하면 51세대가 투표했는데 또 51세대 과반수니까 26세대 찬성 얻으면 된다. 그게 아니고 이미 중임한 사람, 2년 이미 동대표 임기를 꽉 채운 사람이 나왔을 때에는 이때는 과반수의 과반수가 아닌 그냥 과반수라는 얘기죠.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라는 얘기죠. 78번에 이렇게 됩니다. 79번.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몇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이죠. 300세대 이상이면.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0하고 3분의 2죠. 3분의 2 동의 받으면 그 해는 회계감사를 패스할 수 있습니다. 80번. 어렵죠. 온수 온돌 난방 시 바닥은 위에서부터 마배 체담 바죠. 어렵습니다. 온수 온돌 난방.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온수 온돌 난방이죠. 바닥에 온수배관을 깔았잖아요. 마배 체단 바. 이렇게 됩니다. 마감층, 배관층, 채움층, 단열층, 바탕층 이렇게 해서 마배, 체단, 마 위에서부터 답은 채움층이죠. 채움층 이렇게 냈는데 여러분들이 좀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채용절차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좀 안 배운 것들도 있고 좀 어려운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3종 시설, 시특법의 3종 시설물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니까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60점 이상을 맞으셨다면은 굉장한 실력자라고 봐요. 평균 한 40점대였거나 30점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맞춰 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